재테크의 기본은 미래에 일어날지 모르는 위험에 대비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금융위기를 겪었던 우리에게는 다가올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큽니다. 세상 곳곳엔 위험이 도사리고 있죠.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 불행한 일을 겪기도 합니다. 불의의 재난을 당하기도 하죠. 2005년 미국 뉴올리언스를 강타한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바로 그러한 경우입니다. 문제는 불확실한 미래를 어떻게 대비하느냐는 것입니다. 개인의 문제니까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정답일까요? 아니면은 국민들이 보내온 성금이나 구호 물자에 의존하는 편이 좋을까요? 그것도 아니면 정부가 재난에 대비해서 납세 의무자들로부터 세금을 거둘 때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질문은 길었지만 답은 간단합니다. 바로 보험입니다. 보험하면 영국을 빼놓을 수 없죠. 다른 나라 국민들과 비교하면 영국인들은 보험료를 많이 내는 편입니다. 안전한 나라 영국에 살면서 왜 보험에 의지하냐고요? 먼저 돈과 위험 관리는 불가분의 관계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성직자가 고안한 생명보험에서부터 복지국가의 흥망, 해치펀드의 성장과 억만장자의 출현을 검토해보죠. 위험관리란 끝이 없는 싸움과 같습니다. 삶이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세상이 예측 가능하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미래는 전혀 예측할 수 없어서 종종 곤경에 빠집니다. 우리는 예측 가능한 위험을 기대하지만 현실은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2005년 8월) 뉴올리언스를 강타한 허리케인 카트리나는 엄청난 피해를 입혔습니다. 현재 미국 뉴올리언스는 또 다른 위협에 직면해 있습니다. 재난을 극복하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위험관리 목적으로 보험을 들었는데 막상 보장을 받지 못한다면 무용지물이나 다름이 없겠죠. 허리케인이 뉴올리언스 한복판을 강타하진 않았습니다. 북동쪽으로 살짝 비켜갔죠. 하지만 주민들이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을 때 재난은 시작됐습니다. 여기는 폰샤트레인 호수와 미시시피 강을 연결하는 수로가 있던 곳입니다. 폭우를 동반한 허리케인 때문에 수위가 높아졌고 제방은 수압을 이기지 못하고 무너졌죠. 뉴올리언스 제9지역은 결국 물에 잠기고 말았습니다. 구지역 동쪽에 있는 세인트 버나드엔 주택을 소유한 노동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이 가입한 민간보험엔 보상 약관이 명시돼 있었죠. 당시 지방의회 의원이었던 디파타는 대피 명령에 따르지 않고 시청에 남았습니다. 하지만 물이 계속 차오르자 건물 옥상으로 피할 수밖에 없었죠. 보시다시피 그때 물이 여기까지 차올랐습니다. 여기까지요? 예, 물이 계속 올라왔죠. 건물 안으로 물이 밀려오더니 15분 만에 수위는 4m를 넘어섰습니다. 세상에. 건물 2층에서 밖을 내려다 봤는데 도로는 물에 완전히 잠겼고 지붕은 부서진 데다 차들은 둥둥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수위가 굉장히 높았죠. 적어도 5, 6m는 됐을 겁니다. 네, 물살도 급했죠. 예, 물이 순식간에 이쪽 도로를 휩쓸고 지나며 모든 걸 집어삼켜버렸습니다.
세인트 버나드 전 지역이 침수되는 데 걸린 시간은 15분. 주택 2만 6천 채 중 5채만이 물에 잠기지 않았습니다. 허리케인과 홍수로 뉴올리언스 주민 2천여 명이 희생당했습니다. 세인트 버나드에선 148명이 희생됐는데 이 중 상당수는 침수된 집에 갇혀서 목숨을 잃고 말았죠. 문에 적힌 표시는 집 안에서 시신이 발견됐다는 뜻입니다. 흑사병이 창궐했던 중세 도시를 연상시키는군요. 현재 뉴올리언스 주민들은 또 다른 문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번엔 경제적인 문제가 숨통을 조이고 있죠. 주택에 대한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없어서 주민들이 떠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정작 큰일을 당했을 때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민간보험의 구조적인 모순을 한 남자가 폭로하고 나섰습니다. 해군 조종사 출신인 스크러그스 변호사는 소송 천국이라 불리는 미국에서 주로 민감한 쟁점들을 문제 삼아왔습니다. 이를테면 담배 회사가 폐암 경고를 소홀했다는 점을 지적하는 시기였죠. 결국 담배 회사와 성면 제조사는 각각 2,480억 달러와 5천만 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했습니다. 수임료도 많이 받았죠. 담배 소송에서만 무려 14억 달러를 벌었다고 합니다. 스크러거스는 미국 보험사들을 상대로 여러 차례 소송을 걸었습니다. 허리케인 때문에 집이 파손된 주민 수백 명은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서 스크러거스에게 집단 소송을 의뢰했죠. 저곳에 집이 있었나요? 저 공터뿐만 아니라 트레일러가 있는 자리에도 집이 있었어요. 스크러거스도 허리케인의 피해자입니다. 미시시피주 남서부에 있는 파스카굴라 비치에 집이 한 채 있었는데 허리케인 때문에 파손돼서 결국 헐어야 했죠. 이 부근이 현관이군요. 예, 바로 여기입니다. 흔적도 없이 전부 사라졌네요. 공터나 다름없군요. 예, 그래요. 보험제도를 어떻게 보완하죠? 다행히 저는 경제적 여건이 돼서 새 집을 지을 수 있겠군요. 주민들 대다수는 그럴 돈이 없죠. 그렇군요. 가입자들이 보장을 제대로 받으려면 현행 보험 제도를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보장 내역을 확실히 할 방법이 있습니까? 방법은 있습니다. 시중에서 판매되는 약품에는 약효뿐만 아니라 부작용에 대한 경고와 복용 시 주의사항이 적혀 있어서 효능과 위험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 보험 약관은 너무 어렵고 복잡한 것이 문제죠.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약관을 수정해야만 합니다. 스크러그스는 보험사에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 결과 가입자 수백 명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던 미국 굴지의 보험사가 지급에 합의했죠. 하지만 승리의 여신은 보험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스크러그스는 수임료 분쟁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기 위해 판사를 매수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돼 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를 틈타 보험회사들은 허리케인 피해 소송을 무마하고자 걸프 해안의 일부 지역에는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때문에 허리케인 피해가 심각했던 뉴올리언스의 일부 지역은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됐죠. 주택 이용자도 받을 수 없나요? 예, 그렇습니다. 주민들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집을 다시 짓거나 보험료가 저렴한 지역으로 이사를 갈 수밖에 없죠. 지역 사회도 타격이 큽니다. 주민들이 마을을 떠나는 바람에 이 지역은 사실상 마비 상태입니다. 허리케인이 휩쓸고 지나간 지 3년 만에 세인트 버나드의 인구는 전체 인구의 3분의 1로 줄었습니다. 인생은 예기치 못한 상황의 연속입니다.
카트리나 참사가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보장을 받을 줄 알았는데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때론 보험금 액수는 얼마 되지 않는데 청구 절차가 복잡한 경우가 있죠. 그런데도 가입자는 꼬박꼬박 보험료를 내야 한다니 모순이 아닐 수 없습니다. 누가 이런 제도를 만든 걸까요? 보험의 주된 목적은 만약을 대비한 저축입니다. 허리케인 피해 보험금 청구 소송은 좋은 교훈을 주죠. 보험금을 받으려면 약관을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대 보험 역시 신중하고 알뜰한 사람들이 많기로 유명한 스코틀랜드에서 출발했습니다. 스코틀랜드인들은 비관적이라고들 하죠. 연일 비가 오는 궂은 날씨 때문일까요? 아니면 국제 스포츠 경기에서 매번 참패해서일까요? 어쩌면 엄격한 칼뱅주의 교리의 영향을 받아서인지도 모릅니다. 교회 이야기까지 나왔군요. 1744년 근대 보험을 창안한 인물은 스코틀랜드 국교회의 성직자들입니다. 훗날 보험시장은 수십억 파운드의 규모로 성장을 하죠. (18세기) 말 그레이 프라이어스의 교회 묘지에는 시체 도둑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에든버러 대학교 의과대학에 해부용 시신을 공급한 것으로 유명하죠. 하지만 교회는 성직자 2명의 업적 때문에 더 유명합니다. 주인공은 로버트 월리스와 알렉산더 웹스터입니다. 보험의 창시자가 스코틀랜드의 성직자였다는 사실이 놀랍지는 않습니다. 스코틀랜드 교회의 성직자라고 하면은 신중하고 검소하며 철저하게 금욕적인 생활 태도를 고수하는 모습이 쉽게 연상이 되니까요. 로버트 월리스는 수학의 천재이면서도 술도 잘 마셨습니다. 친구들하고 시끌벅적하게 술 마시기를 즐겼죠. 월리스와 웹스터는 동료 성직자가 세상을 떠난 후 남겨진 유가족이 고생하는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했습니다. 고민 끝에 월리스와 웹스터는 이들을 구제할 방법을 생각해냈죠. 최초의 보험은 이렇게 탄생했던 것입니다. 당시 월리스의 작업 내용을 기록한 문서가 스코틀랜드에 있는 국가기록보관소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건 그 중에 일부인데요. 도움이 필요한 유가족이 몇 명인지 치밀하게 계산한 내용이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점은 성직자들로부터 거둔 보험료를 고스란히 유가족에게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보험료를 가지고 기금을 만든 후에 그 돈을 수익 사업에 투자했다는 사실이 흥미롭죠. 거기서 나온 수익을 유가족에게 지급하면 보험료의 원금은 건드리지 않아도 됐으니까 말이죠. 이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면 미래에 발생할 유가족의 수가 얼마나 될지 파악해야 됩니다. 월리스와 웹스터는 이를 놀랍도록 정확하게 계산해냈죠. 스코틀랜드의 성직자 유가족을 위한 보험은 금융 역사에서 획기적인 전환점을 마련했습니다. 이를 발판으로 스코틀랜드의 성직자뿐만 아니라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이 등장했죠. 1815년에는 보험의 영역이 확대돼 나폴레옹 전쟁에서 희생된 군인들의 유가족에게도 보험금이 지급이 됐습니다. 워털루 전투에선 군인 4명 중 1명이 목숨을 잃었죠. 하지만 보험에 가입을 했다면 유가족은 지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군인들은 죽어서도 가족을 지킬 수 있었죠. 두 성직자가 생각해냈던 최초의 보험은
스코티시 위도우스라는 세계적인 보험회사의 토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채무에 시달리던 영국의 작가 월터 스콧의 일화는 무척 흥미롭죠. 그는 1826년 보험에 가입할 당시에 채권자들에게 자신이 죽으면 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죠. 19세기 중반에는 일요일에 교회를 가는 일만큼이나 보험 가입이 일상적이 됐습니다. 1744년 두 성직자가 숫자와 씨름하는 동안 사람들은 이 제도가 거대한 보험 시장으로 성장하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겠죠. 하지만 월리스는 이미 250년 전에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보험 가입자가 많을수록 보험금 지급 계산 방식이 쉽다는 사실을 말이죠. 보험 가입자 개인의 수명을 정확히 예측하긴 어렵겠지만은 가입 집단의 평균 수명은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보험의 기능은 미래에 일어날지 모르는 위험에 대비하는 것입니다. 단, 보험에 가입했을 때만 가능하죠. 보험의 종류는 무척 다양합니다. 하지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들도 있죠.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과 형편이 어려워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 빈민층의 삶은 가혹했습니다. 자선단체에 의존하거나 시설이 열악한 빈민구제기관에서 근근히 생활을 했죠. 하지만 1880년이 되자 소외된 이들을 구제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위험의 개념이 확장된 것이죠. 결국 이러한 사고의 확장이 근대 복지국가의 서막을 열었습니다. 국가가 국민의 복지를 요람에서 무덤까지 책임을 지는 개념, 이것이 바로 복지국가입니다. 흔히들 복지국가로 영국을 손꼽지만은 강력한 복지 정책을 최초로 실시한 나라는 일본입니다. 일본은 20세기 전반에 많은 재난을 겪었습니다. 1923년 도쿄에선 강진 피해가 심각했죠.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뉴올리언스를 강타했을 때 민간보험은 사실상 효력이 없었습니다. 20세기 초 일본에서는 국가가 위험 관리에 나서야 한다는 개념이 대두되기 시작했죠. 초기에는 제국주의적 색채가 강했습니다. 일본은 복지국가 건설에 나섰지만 이는 전쟁을 위한 것이었죠. 복지국가는 이타주의를 실천하기보다는 전쟁에 투입할 튼튼한 군인과 노동자가 필요했던 일본 정부의 야심에서 비롯됐습니다. 국가 건강보험은 국민의 건강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제국 건설에 필요한 군인들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주는 기능도 했습니다. 모든 일본인은 군인이다라는 전쟁 구호는 모든 일본인은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는 구호와 일맥상통했죠. 그런데 여기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일본이 세계 최강의 경제대국 미국과 전쟁을 하면서부터였죠. 일본의 전쟁 국가로는 실패했습니다. 제국을 확장하려는 야심은 300만 명의 목숨을 앗아갔고 1945년에는 일본 증시의 주가가
미국의 맹공격에 끝없이 하락했죠. 목재의 건물들은 불길에 휩싸였고 도시 인구의 약 3분의 1은 집을 잃었습니다. 일본의 옛 수도인 교토만이 전쟁의 화를 면할 수 있었습니다. 1945년 일본은 전쟁 국가이기를 포기했지만 그렇다고 복지국가 정책마저 포기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본은 큰 교훈을 얻었죠. 민간 보험만으로는 위기를 극복하는 데 한계가 있었던 것입니다. 일반인들이 미국 공군의 공격에 맞서기란 불가능했으니까요. 방법은 하나뿐이었습니다.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국민의 위험을 떠안는 것이죠. 영국의 경제학자 윌리엄 베버리지가 고안해낸 사회보장제도는 전쟁 이후에 탄생했습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말로 유명하죠. 일본 정부는 1947년 10월 복지정책을 고안했습니다. 사회보장자문위원회는 일본판 베버리지 보고서라 할 수 있는 복지제도 안을 내놓았죠. 일본 국회 도서관에 보관돼 있는 이 보고서에는 사회보장제도 정책의 의도가 명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빈곤을 가져오는 모든 원인을 국가가 관리하도록 했죠. 질병과 부상, 장애, 사망, 출산, 대가족, 노후와 실업. 원인을 막론하고 가난한 국민들은 국가로부터 최저 생계비를 지원받았습니다. 이로써 봉건 영주나 신이 자비를 베풀기만을 기대하던 시절도 막을 내렸습니다. 복지 국가가 나서서 미래에 발생할지 모를 위험을 해결해 줄 테니까요. 교육비가 없으면 국가가 대신에 지원해 줍니다. 일자리가 없으면 국가가 생활비를 대주죠. 병이 심하면 치료비를 내주고 은퇴를 해도 돈이 나옵니다. 사망 시엔 유가족에게 돈이 돌아가죠. 전쟁 이후 일본의 복지구호는 모든 국민은 연금을 받아야 한다로 단어 몇 개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일본의 복지제도는 한동안 놀랍도록 효과적이었습니다. 공중보건과 교육 부문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었죠. 1970년대 후반엔 일본 스스로 복지 강대국이라고 자부할 만큼 복지 기반이 안정됐습니다. 복지국가 정책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일본은 전 국민의 복지를 책임졌고 경제적으로도 눈부신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1968년에는 세계 제2위의 경제 대국으로 거듭났죠. 당시 미국의 한 경제학자는 2000년에는 일본이 미국의 1인당 국민 소득을 따라잡을 것이라고 예측했다죠. 복지국가의 개념은 일본을 강대국으로 만들었습니다. 제국을 확장시키려는 야심찬 계획을 접고 국민 후생에 집중한 전략이 큰 성과를 거둔 것이죠. 하지만 성공을 확신하던 일본의 복지국가 정책이 실패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1970년대에 이르러서는 일본의 복지국가 정책이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은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일본이 아닌 지역에선 사정이 달랐죠. 영국을 비롯해 서양의 복지국가 정책은 자본주의 경제의 핵심 개념인 동기부여를 배제한 제도였습니다. 자본주의 경제에서는 열심히 일하면 보상을 받고 일하지 않으면 낙오됐는데 이와는 많이 달랐죠.
결국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해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이 동시에 진행됐죠.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지난 25년간 세계 경제는 기존의 복지국가 개념과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왔습니다. 때마침 한 학자가 해결책을 제시하고 나섰죠. 그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괴물을 경제에 끌어들였습니다. 바로 위험 요소입니다. (1976년) 미국 시카고 대학에 재직 중인 밀턴 프리드먼 교수는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습니다. 프리드먼 교수는 간단한 공식 하나로 경제학 대가의 반열에 올랐죠. MV는 PQ, M은 통화량이고 V는 화폐의 유통 속도며 P는 물가, Q는 총 거래량입니다. 공식의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통화량이 증가하면 물가가 오른다는 것이죠. 화폐 수량설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경제학의 대가인 프리드먼 교수조차도 쉽게 해답을 찾지 못한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복지국가의 실패 원인입니다. 한편 칠레의 상황은 프리드먼의 이론을 검증하기에 완벽했습니다. (1973년 9월) 칠레 대통령인 살바도르 아옌데를 축출하기 위해서 탱크 부대가 산티아고로 진격했습니다. 칠레를 공산국가로 만들려는 마르크스주의자 아옌데의 노력은 경제 위기와 군사 쿠데타로 막을 내렸죠. 카레라 호텔 발코니에서 아옌데의 반대 세력은 공군이 대통령 관저인 모네다 궁을 폭격하는 모습을 감상하면서 샴페인을 터뜨렸죠. 이곳 모네다 궁에서 아옌데는 반군에 맞설 준비를 했습니다. 그의 우상인 쿠바의 피델 카스트로가 선사한 AK-47 소총을 들고 있었죠. 아옌데가 창밖을 내다봤을 땐 이미 탱크가 진격해오고 있었습니다. 칠레의 마르크스주의를 실현하고자 했던 그의 꿈이 무너진 것이었죠. 반군이 포위해오자 아옌데는 집무실에서 결국 자살을 했습니다. (3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총격의 흔적이 건물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1973년 9월 칠레의 상황은 전 세계적으로 위기를 맞은 복지국가의 문제와 대한 경제체제의 필요성을 실감케 했습니다. 칠레에선 생산량이 감소하고 물가가 폭등해 전 국민을 상대로 한 복지제도가 쓸모가 없었죠. 아옌데는 구소련의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해결책으로 제시했지만 장관들은 이를 결사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그들 역시 위기를 극복할 대안이 없었습니다. 이때에 프리드먼 교수가 나섰죠. (1975년 3월) 프리드먼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칠레로 건너갑니다. 프리드먼 교수는 모네다 궁을 방문해서 칠레의 새로운 대통령 아우구스토 피노체트를 만났습니다. 프리드먼 교수는 정부 부채를 줄여 연간 900%에 달하는 물가 상승률을 진정시켜야 한다며 피노체트 대통령을 설득했죠.
한 달 후 칠레 군사정부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인플레이션을 통제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결국 정부 지출을 27%나 줄였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최근 들어 발생한 문제가 아닙니다. 40년 전 사회주의를 추구할 때부터 시작해서 아엔데 정권에 들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았습니다. 사람들은 경제와 관련해 피노체트 대통령에게 조언을 해주는 프리드먼이 못마땅했습니다. 공산주의자 2천여 명을 사형에 처하고 3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을 고문한 군사 독재자에게 경제 조언이라뇨. 사실 프리드먼이 방문하기 전부터 시카고 학파의 경제 모델은 칠레에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1950년대부터 이곳 산티아고 가톨릭 대학의 젊은 경제학자들은 시카고에서 연구를 계속했고 균형 예산과 통화 정책의 준칙 강화, 자유무역의 필요성을 배워 귀국을 합니다. 그들이 바로 프리드먼의 제자들이었죠. 그런데 이들 경제학자들의 제안은 프리드먼의 제안보다 훨씬 급진적이었습니다. 복지국가와는 정반대의 모델이었죠. 신자유주의 경제혁명은 영국이나 미국에서 시작된 게 아니었습니다. 이곳 칠레에서 시작됐죠. 복지국가 해체론을 주도했던 중심에는 젊은 경제학자 호세 피녜라가 있었습니다. 칠레 경제는 절망적이었습니다. 50년간 보호무역 정책과 정부의 과도한 개입으로 사회주의 국가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아엔데 정권에 들어서서 경제는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복지 국가는 맞는데 그 때문에 재정이 크게 악화됐죠. 1979년부터 81년 사이에 피녜라와 그의 동료들은 새로운 연금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공적 연금을 민간 연금으로 전환하는 방식인데요. 월급에서 원천 징수하는 방식 대신에 근로자가 소득의 10%를 민간 기업이 유치하는 개인 연금 저축 계좌에 납입하고 낮은 보험료로 장애보험과 생명보험을 추가할 수 있었습니다. 이 제도의 핵심은 자신의 노후는 스스로 책임진다는 데에 있습니다. 피녜라는 일종의 도박을 한 거죠. 원천 징수 방식을 고수할 것인지 개인 계좌 적립 방식으로 전환할 것인지 근로자들에게 선택권을 줬습니다. 결과는 성공적이었습니다. 전체 근로자의 80%가 새로운 연금제로 전환했죠. 여기서 잠깐만요. 프리드먼의 제자들과 피녜라가 군사 독재자에게 협력한 일이 도덕적으로 잘못된 것이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그들의 개혁이 칠레의 민주주의의 부활에 기여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달라질 겁니다. 저는 기여했다고 봅니다. (1980년) 피노체트는 신헌법에 따라 10년 후 민주선거를 거쳐 정권을 민간에 이양하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10년 후 대통령직에서 물러났죠. 민주주의는 다시 꽃폈고 개혁을 단행한 결과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생겼습니다. 연금 개혁으로 국민 스스로가 노후에 대비했고 칠레 경제도 전반적으로 활성화됐습니다. 이곳 칠레은행에서 중개인들은 연금 기금을 주식시장에 투자했습니다. 결과는 기대 이상이었죠. 개인 연금 저축 계좌의 평균 수익률은 10%가 넘었는데
1987년부터 20년간 칠레 주식시장은 18배나 상승을 했습니다. 물론 문제점도 있었죠. 모든 국민이 정규직 근로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연금에 가입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이들은 연금 혜택을 전혀 받지 못했죠. 여기는 산티아고 교회의 라 빅토리아에 있는 공산당 본부입니다. 피노체트 정권의 반대파가 모이던 곳이죠. 당시의 주민 대부분은 직업이 없었기 때문에 연금 가입비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혜택을 받을 수가 없었죠. 이곳에선 체 게베라와 같은 사회주의자가 환영을 받습니다. 피네라는 인기가 없죠. 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빈곤층은 얼마 되지 않는 정부 보조금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겠죠. 하지만 경제 성장은 빈곤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됐습니다. 경제 성장은 모두에게 득이 됐습니다. 칠레의 빈곤층 비율이 50%에서 13%로 감소했을 정도죠. 놀라운 성과입니다. 연금 개혁이 중요한 역할을 한 거죠. 프리드먼의 제자들이 주장했던 개혁 정책은 칠레의 경제 성장에 기여했습니다. 경제 개혁 이전의 15년 동안 칠레의 연간 경제 성장률은 0.17%에 불과했죠. 하지만 개혁 이후 15년간의 기록은 그 20배에 달합니다. 남미에 있는 다른 국가들의 빈곤율이 40%인데 반해서 칠레는 15%에 불과했죠. 이곳 산티아고의 눈부신 풍경을 보니 다른 나라에서 칠레 연금 제도를 도입한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영국의 대처 수상은 칠레의 이러한 경제 개혁을 반기는 입장이었죠. 경제가 회생하려면은 국가의 복지 책임을 줄여야 한다는 게 대처 수상의 생각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연금 개혁이 가장 필요한 국가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일본이었죠. 물론 일본의 복지 제도는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1970년대 일본인의 예상 수명은 세계 1위를 기록했죠. 문제는 일본의 복지 제도가 너무 방만하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후생 노동성에선 퇴직 인구의 부양 문제로 고심하고 있습니다. 경제활동을 하는 젊은 층의 수가 적어서인데요. 1960년에는 11명의 근로자가 퇴직자 1명을 부양해야 했었죠. 하지만 2025년에는 근로자 2명이 퇴직자 1명을 부양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후생 노동성 직원 2명이 퇴직한 직원 1명을 부양해야 한다는 것이었죠. 30년 사이에 사회보장 비용 증가율은 국민소득 증가율 대비 4배가 됐습니다. 현재 일본의 건강보험공단은 적자 상태고 연금기금도 거의 바닥났습니다. 한때 성공적이었던 복지제도가 국가 경제를 침체시키고 있죠. 보험은 그야말로 획기적인 상품이었습니다. 스코틀랜드 성직자들이 창안한 보험은 일본식 복지 제도로 발전했고 국가가 많은 책임을 져야 했죠.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들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9.11 테러나 카트리나 재해는 보험 제도와 복지 국가의 한계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미래에 있을지 모르는 위험에 대비하는 방법으로 보험과 복지가 전부는 아니죠. 요즘은 해치펀드라는 것을 이용합니다. 그렇다면 해치펀드는 무엇이고 해치의 정확한 뜻과 유래는 무엇일까요?
해치펀드는 조금 생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치펀드로 어마어마한 돈을 벌 수 있다는 건 분명하죠. 해치펀드 매니저로 크게 성공한 켄 그리핀은 6천만 달러의 세 잔의 이 그림을 샀고 드가의 작품도 소장하고 있죠. 제스퍼 존스의 작품은 8천만 달러에 구입했습니다. 자선단체에 수억 달러를 기부하기도 했죠. 켄 그리핀은 유명한 해치펀드사인 시타델 투자그룹을 설립했습니다. 그는 2007년 신용 경색 위기를 모면하면서 10억 달러 이상을 벌어들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 비결은 정확한 계산과 뛰어난 직관으로 위험을 성공적으로 관리한 데에 있었습니다. 세상에 변하지 않은 건 없습니다. 조금씩 변하기 마련입니다. 이처럼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에 직관이 탁월하고 감이 빠른 사람이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상황을 분석하는 능력도 아주 중요합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위험을 감수하느냐, 피하느냐의 문제는 각자의 판단력에 달려 있습니다. 위험 관리를 뜻하는 해지는 농업 분야에서 유래했습니다. 농부들은 수확한 곡물이 시장에서 얼마에 팔릴지가 가장 중요했는데요. 가격을 정확히 예상할 순 없었습니다. 그래서 농부들은 파종기에 미리 판매 가격을 확정하고 그 가격에 상인들이 수확물을 사는 일종의 선물 계약을 맺어 위험에 대비했죠. 농부는 가격이 떨어지지 않게, 상인은 가격이 오르지 않게 선을 그어놓은 겁니다. 이런 식의 선물 계약으로 농부와 상인 둘 다 손실에 대비를 했죠. 양측에게 이득이었죠. 결과적으로 모두에게 유리했습니다. 자본 형성과 투자를 장려하고 열심히 일해서 자산을 축적할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동기부여를 했습니다. 세부 규칙이 정해지고 어음 교환소가 설치되는 등 선물 계약이 제도화되면서 본격적인 선물 시장이 등장했습니다. 바람의 도시라 불리는 이곳 시카고에서 문을 열었죠. (1874년에) 설립된 선물 시장에서는 상품의 거래가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조건에 따라 권리 행사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선물, 즉 옵션이 등장을 하죠. 여기서부터 용어가 어려울 수 있지만 기본 원칙은 아주 간단합니다. 선물 계약은 기존 자산에서 나온 것으로 파생 상품이라 불립니다. 파생 상품 중에 옵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콜 옵션 매입자는 이를테면 앞으로 1년 안에 배럴당 120달러의 원유를 살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1년 안에 유가가 배럴당 150달러로 오르면은 수익성이 높은 내가격 옵션이 되고 콜 옵션을 행사하면 30달러의 수익을 얻죠. 유가가 배럴당 120달러에 머무르거나 하락을 해도 콜 옵션 매입자는 살 권리를 포기하면 그만인 것입니다. 손실은 콜 옵션 매입 지불한 프리미엄으로 한정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핀은 억만장자가 됐죠. 파생 상품은 이론상으론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획기적인 방안이었습니다. 기존 보험보다 체계적이고 더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었죠. 지난 10년간 금융시장은 파생 상품이 독점하다시피 했습니다. 2007년 말에는 파생 상품 계약의 추정 가치가 무려 596조 달러. 이는 미국 전체 경제의 40배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경제적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1000명의 사람들이 200억 달러를 굴리는 일은 21세기에나 가능한 일이죠. 50년 전엔 불가능했죠. 물론 헤지펀드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억만장자 투자가인 워런 버핏은 파생 상품을 일컬어서 금융시장의 대량 살상 무기라고 했죠. 그는 미국의 거대 보험회사 AIG의 몰락도 예견했습니다. 이곳 런던에 유럽 본부가 있죠. AIG는 보험보다 파생 상품에 치중한 탓에 위기로 내몰린 것입니다.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하려는 노력은 결국 수포로 돌아간 것일까요? 보험회사는 실망만 안겨줬고 복지국가는 무너졌습니다. 파생 상품은 이익과 함께 엄청난 손실도 가져왔죠. 최근 들어 많은 사람들이 미래에 대비하고자 집에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퇴직하기 전까지 집값이 계속 오를 것이기 때문에 집에 투자하는 게 최근의 추세죠. 연금 계획이 실패해도 걱정 없습니다. 안락한 집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연금이나 보험의 대안으로 삼기엔 집은 한계가 있습니다. 손실 대비책이 없고 부동산 시장에 국한됐기 때문이죠. 하지만 세상 어디를 가도 집만큼 안전하고 든든한 게 없다고요? 과연 그럴까요? 자세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